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2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조선 후기 경제사회를 봤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 새로운 사회개혁론, 오늘 배우겠지만 실학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실학을 단독으로 내기도 하지만 실학 내용을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던 등장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큰 틀 속에 좀 심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변화인데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이요. 임진왜란과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을 겪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다른 의견도 받지 않는 겁니다. 성리학은 조선에서는 특히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자가 유교와 유학을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 이거를 절대 진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 중심의 성리학 이외의 다른 이론은 1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 2단인 거예요. 2단. 그러니까 그 대표 주자로 또 누가 있었냐면 송시열이 있는데요. 송시열은 기억나세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종이 스승이기도 했었고요. 기축봉사,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기축봉사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벌어질 때 서인의 영수로서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라는 걸 주장했고 둘째 아들로 계산을 해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었고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남인 세력이 기사회생했던 장희빈을 투입해서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를 원자의 명호를 내리고 세자로 책봉하러 가자 반대를 했다가 아웃이 됐던 그 송시열 아치. 자, 그리고 성리학의 상대화예요. 여기는 좀 다르게 보려는 노력이 나옵니다. 특히 윤휴와 박세당 둘 다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박세당은 숙종 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박세당은 사변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주자의 학문, 유학경전을 재해석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말한 대로 성리학을 그대로 보고 유교 유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고대로 올라가서 공자니 맹자가 얘기했던 원본 그대로 한번 보자라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가죠. 사문난적이라는 공격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잡아드렸고요. 넘어가서 이제 이기론의 논쟁합니다. 이양학파가 리를 강조했고요. 이학파가 기를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이 두 분의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이 두 분이 만든 향약을 가지고도 장난질을 치더라고요. 이황 선생님이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제자를 길렀잖아요. 그러면서 안동 지역에서 이황 선생님이 만든 향약이 바로 예안향약이 있고요. 이 선생님이 만드신 향약이 해주향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황이 얘기를 할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향약 얘기까지는 안 했었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두 개의 또 향약을 각각 서로 이런 향약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요걸 좀 잠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화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치러진 한능검 시험에서 10회분 차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15회 차분에서 나온 적이 없고 그 전에 과거에 어쩌다가 한두 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락 논쟁입니다. 호락 논쟁. 호론, 그 다음에 낙론 애들끼리 한판 붙을 거예요. 논쟁이 붙은 겁니다. 무슨 논쟁이 붙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건데 여기서 이 논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본성이 있느냐, 식물에게도 본성이 있느냐, 이 논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장이 엇갈려요. 호호호호호호, 호론에서는 호호호호호호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동물의 본성이랑 인간의 본성이랑 어떻게 같는데 인물성 이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그리고 낙천적인 낙론, 호론이 충청도 쪽이에요. 그리고 낙농이 서울 지역입니다. 낙천적인 애들은 호호호호, 니들 틀렸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동물, 식물, 사물의 본성은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뭐로까지 나아가냐? 일단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성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개무시했던 청나라. 청나라 집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동물이지만 저렇게 뛰어날 수가 있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동물이지만 결국 사람과 본성이 똑같더라. 저렇게 뛰어나면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라면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북파파로 나아가는 거고요. 서양의 문물을 배우자라는 개화 사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리고 반대로 호호호호호호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인간이랑 동물이 같은데 다르지. 이거는 서양이나 오랑캐는 걸 무시하는 거죠. 위정착사파로 나중에 이어져요. 다른 것은 지키고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개화랑 위정착사파는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네. 혹시나 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도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실학이나 다른 사상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많이 들어가요. 물론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긴 해요. 될 수 있는데 극히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지역 문제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양명학은 기존에 있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 반성의식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개혁론은 다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해요. 야, 리니 기니 이런 멍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멍말 같은 소리 해봤자 어차피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혼란, 사회 현실을 1도 고쳐주지 못하잖아. 라면서 다시 보자. 새로운 학문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면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명학인 겁니다. 그러면 양명학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행합일입니다. 알면 뭐하는데? 성리학자들아, 니들 알면 뭐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자랑 양명학자 이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사과가 맛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성리학자는 사과를 들고 리를 보니까 사과속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를 보니까 껍데기를 보니 빨간 게 또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멍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양명학자는 바로 사과를 베어 먹습니다. 맛있네, 맛없네, 먹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죠. 실천을 강조합니다. 알면 뭐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깡이다. 지행합일, 양명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양명학은 우리나라 중종 때 들어왔다가 이왕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 때 유배를 떠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히 사람 이름 나옵니다. 이제 정제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에 유배 갔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양명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학풍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강화도에서만 공부를 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강하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실학자들에게 영향 끼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굳이 낸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낼 거예요. 강화도 지역 문제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정제두를 비롯한 소론학자들이 방화파는 아니고 양명학을 공부하였다. 지역이 어디예요? 강화도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강화도의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 이런 것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양명학은 정제두, 강화학파, 지행합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학으로 갈게요. 여기가 사실상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실학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실학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학을 크게 퉁쳐서 실학이지롱이라고 문제 내는 거. 사실 이거는 기본 레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학은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농업을 중시 여겼던 중농학파, 상업을 중시 여겼던 중상학파.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중농학파의 대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상학파의 대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레파토리 패턴이 있는 거고 이제 판서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유형부터 잡아볼게요. 판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실학은요. 이름이 왜 실학일까요? 이거예요. 제발 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리니 기니 이런 멍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실용적인 학문을 좀 공부를 하자 라면서 등장을 했던 게 실학입니다. 그러면
이 실학은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농업을 중시 여기는 중농학파, 하나는 상업을 중시 여기는 중상학파입니다. 그러면 중농학파부터 볼게요. 이 중농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중농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딴따라단 딴따라단딴 몰락해버린 양반들. 예전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 쪽 사람들이 남인이었잖아요. 맞죠?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남인들이 몰락을 하고 유배를 떠납니다. 이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농학파가 돼요. 자, 중농학파의 또 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는 항상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건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후보자로 나갔다. 그럼 저도 분명히 이 말을 할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저에게 한 표를 주신다면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도 봐요.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전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진 성군이 돼야 됩니다. 전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슬프게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뭐 정치인들을 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봤을 거고 그동안. 머릿속에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고 딱 머릿속에 각인된 정치인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 기호차기 때문에. 사실 슬프게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또 사례로 뭐가 있냐면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자로 예전에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나요? 그 당시 때? 축구협회장이었던 정몽주 의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을 때 그때 지지율이 급감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기 서울시 시장 후보자님, 혹시 지금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몽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후보자가 80원, 뭐 90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아마 1,000원이 갈 때였을 거예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어요.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반역할을 하는 대중교통 비용도 모르고 후보자로 나왔냐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냐면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현대그룹 회장이 살면서 버스 탈 일이 뭐가 있어요? 지하철 탈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신하들이 전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못해요. 왜? 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백성의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요? 그러면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못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들이 서민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공개 다 하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 재산 보면 전부 다 강남에 아파트 있고요. 서울에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이 아니잖아요. 맞죠?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남인들이 지금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떠나면서 농촌에 직접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로만 맨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했다가 유배를 가면서 진짜 그곳에서 현실 속의 농민들의 삶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극복하고 이 농민들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일단 너무 비싸요. 이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농민입니다. 농민들의 꿈이 뭘까요? 지금 우리 서민들의 꿈은 나의 아파트를 가지는 거, 이때 농민들의 꿈은 내 땅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땅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때 중농업화 어떤 생각을 하냐? 토지를 개혁하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토지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주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땅을 경정하는 경작을 하는 자영농이 될 거다. 이들을 자영농으로 육성을 시키자. 오늘날로 치면은 아파트가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자. 그러면 서민들의 힘이 강해질 거고 국가가 여러 가지 각종 개혁을 걸어도 이겨낼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슬픈 거는 현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토지를 분배해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중농학파에 해당되는 수많은 학자들을 볼 거예요. 수많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학자는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때 항상 그들의 뭐를 시험에서 물어볼까요? 그들이 주장했던 토지 개혁을 물어보고 이게 정답이 되고 제시문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농학파입니다. 그래서 중농학파는 결론 내리자면 농업을 중시 여겼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들을 자영농으로 육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국가가 각종 개혁을 걸면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로 가볼게요.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이용후생학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들은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이냐? 노론입니다. 노론.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노론은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틀어진 양반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식들, 금수저의 자식들이 유학을 가요. 노론의 자식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도 돈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어를 못한다. 돈이 많으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겠죠. 당연한 거예요. 돈이 많은 금수저 자식들. 어쨌든 오랑캐라고 무시하긴 했지만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청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로 유학을 봤더니 청나라가 더욱더 나라가 더 발전한 거예요. 이야, 오랑캐라고 개무시했는데 어떻게 나라 힘이 저렇게 강해질 수가 있지? 라면서 오랑캐지만 배울 건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갔던 이들은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하겠죠. 청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라 힘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조선 팔도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신발 장인입니다. 동진 슈즈 공장의 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동진 신발을 너무 잘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진이가 장사가 잘 되니까 제2공장을 만들겠죠. 3공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신발을 더욱더 개발하겠죠. 그러면서 초경량 집신이 나옵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그리고 에어 집신이 나오겠죠. 집신에 에어가 달려요. 신으면 막 날아다닙니다. 기술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신발 기술,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또 국방력 더 크게 나아가면 또 나라의 힘으로 이어진다.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들 노론들은 청나라 유학을 갔더니 우와,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 개쩐다.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청나라가 발달했던 이유를 봤더니 상업이 발달해서 그렇다.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해당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나라 힘이 강해지는 거다. 그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중상학파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들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하자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농학파 이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있어요. 사람 이름 주고 또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 주고 다음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중농학파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박제가와 박지원이 있습니다. 둘을 던져놔요.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중상학파다, 이용후생학파다,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을 지능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PPT로 가볼게요. 사회 모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현실 방향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권 세력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고 중농아파, 남인 출신,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영농 육성, 이영무생아파, 중상아파, 노론 출신, 청나라 문물 수용, 이들이 나중에 북합한대, 북쪽 학문을 배우자. 요거는 박제가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개화 사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이들은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농아파로 가볼게요. 중농아파는 이 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인물 문제로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거는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이분을 가, 이분을 나, 가나 또는 가나,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공통점은 다 중농아파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기도 하고요. 각각의 또 활동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수로 가볼게요. 우리는 유형원 선생님부터 보겠습니다. 중농아파의 1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낙향을 해서 자기의 호를 뭐라고 짓냐면 반개라는 호를 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신 책이 반개수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실학자들이 쓴 책을 또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로를 주고 샤랑샤랑 꿀랑꿍 마지막에 반개수록. 반개수록. 유형원.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또 더럽고 치사하고 여러분들은 심하기 때문에 더럽게 나오면은 유형은 던져놓고 유형은 토지제도 사료가 통째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그러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원이 주장했던 토지제도는 뭐냐? 이거예요. 균전론입니다. 균전론. 토지를 받전,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농공상, 사농공상. 양반,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라는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양반이잖아요. 본인이 양반이다 보니 무조건 똑같이 N빵이 아니라 차등 분배예요. 차등 분배. 어떻게 분배를 한다? 양반이 가장 토지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 수공업자, 상인 순대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차등 분배긴 하지만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자, 개혁을 하자라는 걸 주장한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는 거. 중농아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선생님을 한번 가볼게요. 이익 선생님은 호가 뭐냐면 송호이익입니다. 송호이익이에요. 그래서 쓰신 책이 송호사설입니다. 이익 문제가 나올 때 성호사설을 편찬했다 정답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쓰신 책이 곽우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도 곽우록을 저서로 했다도 이익 선생님이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 사료 다 주고 마지막에 성호사설 곽우록 적혀 있는 거예요.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이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익 선생님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을 봐야 됩니다. 이익 선생님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선생님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에 제약을 가했던 게 이익 선생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에 제약을 가했던 게 이익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3인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70평만 있으면은 딱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30평 30평 당연히 더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 100평 중에 70평만 있으면 국가에 세금 내고 우리 가족이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하냐? 요 70평의 땅을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영업전, 영원히 일하는 땅이라고 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동진이가요. 아무리 돈이 궁하고 이 땅을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돈 많은 부자들,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동진이의 이 영업전 70평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진이가 죽을 때까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망할 일이 없죠. 내 생계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0평. 이 30평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땅은 매매전이라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땅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가했던 한전론이에요. 한전론. 여기는 균전론, 여기는 한전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국가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가 있다. 국가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 6개 폐단을 주장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러분들 들으면 움찔해요. 게으름. 헐. 제가 또 에듀윌 지각왕입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사치. 저 또 쇼핑 좋아해요. 그 다음에 미신, 양반제도, 과거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자, 이래서 이익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왜 단독으로 잘 나오냐? 바로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의 오른팔이기도 했지만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평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유명한 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초등학교 때 표지 봤어요. 초등학교 100%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진 않더라도 학급 문고에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분명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요. 보시게 되면 웬 양반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고 백성들이 히 같이 웃고 있습니다. 목민간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지방 사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토지개혁을 담은 책으로는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당전서라는 책에도 본인의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요, 토지제도로 여전제라는 걸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게 정전제입니다.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게요. 그러면 또 어떤 혹자들은, 역사 박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빨갱이? 종북? 그게 아니라 이 토지개혁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전제와 정전제가 일단 정전제부터 볼게요. 정전제는 이게 뭐냐면 우물정이에요. 우물정. 한자로 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거 샵키. 핸드폰 샵키. 핸드폰 우물정 샵키인데 땅을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누는 거예요. 총 땅을 9등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 있는 땅을 9등분해서 같이 땅을 농사를 같이 지어요. 농사를 같이 짓고 나중에 각자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받습니다. 생산량을.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여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가 1여예요. 1여. 여기 하나가. 그러면 정전제라는 거는 지금 총 9개 여로 구성된 거죠. 그렇게 구성된 이 여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9등분해서 같이 농사를 짓고 가운데 있는 거는 국가에 세금을 내요. 그리고 남은 8여, 8개 여에서 생산된 거를 각자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받는 겁니다. 이게 여전제, 정전제예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의 오른팔로서 정조대왕이 아버지가 있는 수원화성에 들어가는 초입길에 있는 현룡원을 가기 위해서, 또 수원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한강 배다리를 만든 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은 중국의 책이었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반영을 해서 바로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동원했고, 수원화성이 빠르고 신속하고 엄청나게 제작비를 절감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유영호 선생님 나옵니다. 특히 반개수록 책 아셔야 되고, 균전제, 그리고 양반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비판한 거는 다들 똑같아요. 그리고 이익, 호, 성호, 이익, 성호사설, 과구록, 그 다음에 이익학파가 만들어졌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거. 그리고 6가지 존벌레를 얘기를 했고요. 목민심서, 경세유포, 여유당전서, 흠흠심서, 그리고 여전제, 정전제를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한강배다리, 거중기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실학을 집대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역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또 마가 회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약용의 업적이다라는 거.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사료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료를 통째로 줘요. 보세요. 보시면 지금 토지를 나눠주는데 각자 직책인데 농부는 이렇게, 군인은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준대요. 반개수로. 유형언인 걸 알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전론. 지금 보면 영업전 나왔잖아요. 영업전은 사고 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또 곽우로. 이익 선생님입니다. 이익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약용의 여전제. 보시면 일여 나왔잖아요. 여장 어쩌고 나왔잖아요. 여민에게. 그리고 여유당전서 책 이름 나왔습니다. 정약용인 걸 아시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알려드렸고 이게 거중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하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상하파로는 판소로 잡아볼게요. 중상하파는 네 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출제율이 떨어지는 게 유수원 선생님입니다. 유수원 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본인의 이름과 비슷한 우서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분은 중상하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산업공상, 직업적인 평등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은 성리학사회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천대한다고 얘기를 했죠. 농민과 상인들이 분명히 같은 계층인데 농민을 더 우대해요. 왜? 상인들은 맨날 거짓말을 깔고 들어가니까. 사장님, 이모님, 아이고 남는 거 없어요. 저 빚지고 파는 거예요. 빚지고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을 천대했는데 이때 유수원 선생님은 상인이나 농민이나 차별하지 마라. 그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농민들도 제발 좀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이런 거를 주장합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홍대영 선생님입니다. 홍대영 선생님은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홍대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 뭐가 있냐면요. 임하경륜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했던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도 아셔야 돼요. 홍대영 선생님은. 앞에도 뭐 호를 가지고 따서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바로 담헌이 홍대영의 호입니다. 그러면 이 홍대영 선생님은 실제로 청나라를 갔다 오세요. 그리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의 과학기구를 막 보고 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하냐? 국내로 돌아오셔서 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는 혼천이를 만들고요. 이걸 통해서 또 엄청난 주장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전설이에요. 지전설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전설이 뭐예요? 자, 지구는 돌잖아요. 도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전설이 그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게 지전설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중심에 있고 다른 게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멍멍이 같은 이 지전설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전설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이때 와서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또 지전설입니다. 그리고 지전설뿐만 아니라 또 뭘 주장하냐? 대박이에요. 무한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십니다. 뭐냐면 지구도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했던 게 홍대영 선생님이고 홍대영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 지금 제가 써드린 것 중에 몇 개 키워드가 제시문 박스에 둥 들어가고 다음 같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홍대영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걸 일단 PPT 볼게요. 유수원 선생님 우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그 다음에 농민들도 제발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 담원 홍대영 선생님 임하경륜 의산문답 본인이 질문하고 답하는 거. 여기 책을 보게 되면 지구는 돈다. 그리고 혼천이 만들었고요. 직접 중국에서 보고 와서. 그리고 성리학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상공업 중상업화들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대영 얘기예요. 의산문답. 이 사료를 통째로 던져놔요.
이 사료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홍대영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중상하파 두 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계세요. 박지원 선생님을 모르면 누구 탓? 여러분들 언어 선생님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닙니다.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열하일기, 양반전, 그리고 호질 같은 이런 엄청난 소설들, 허생전 같은 것들을 썼던 게 바로 누구냐면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은 양반의 무능을 주장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선생님을 이해해보라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 중상학파에서 제일 잘 나오는 박제가 선생님과 함께 묶어서 봐야 돼요. 중농학파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분이 정약용 선생님이라면 중상학파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선생님이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 홍대영 선생님과 비롯해 이분들 다 청나라 직접 유학을 갔던 분이세요. 그런데 청나라 유학을 가서 뭘 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오랑캐던 청나라가 이렇게 힘이 강해졌지?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지? 라고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박보검 잘생긴 거 누가 몰라요? 다 인정하잖아요.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아요. 공유 선생님 때는 장동건 잘생긴 거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절대 욕하지 마요.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선생님 친구들끼리 이렇게 술을 먹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애매모호한 연예인들, 예를 들면 남자 연예인 중에서는 욕하지 마요. 또 욕할 것 같은데 이재훈, 그냥 우리끼리 그런다는 거야. 이재훈 딱 봤을 때 쟤 좀 너무 밋밋한데 연예인하기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그냥 술 먹어서 우리끼리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동진아, 이재훈 정도는 동진이 너도 커버가 되지. 영호야, 너도 충분해. 한 잔 짠? 미안해요. 그러고 놀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이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류준열. 우리끼리 얘기를 하죠. 준열이는 아니다. 준열이는 좀 아니지. 동진아, 준열이보단 네가 확실히 낫다. 영호야, 너도 준열이보단 확실히 낫지. 우리가 시대를 잘못했다. 우리가 시대를 좀 반박자만 좀 늦게 태어났으면 우리도 연예인 한번 했을 텐데. 미안해요. 그러고 놀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니까요. 두 분 다 청나라에 가서 왜 청나라가 상업이 이렇게 발달했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니까 이거예요. 수레를 이용했구나. 수레를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딱 끼는 거예요. 도로가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박. 선생님, 조선후기 때 우리도 선박 이용했잖아요. 포구산업. 우리도 물론 이런 배를 이용합니다. 이런 배를 이용하는데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썼던 배가 티코, 마티즈 같은 소형 배라면 중국은 에쿠스, 체어만 같은 거대한 차를 가지고 거대한 배를 가지고 무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외 무역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게 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박제가 선생님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바로 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감동받은 아이들이 북학파가 되는 거예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제가 선생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자.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자. 소비를 강조하십니다.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자. 돈 많으면 뭐 하는데 안 쓰면 말짱 꽝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동진 슈즈 신발을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진 슈즈 신발 공장 문 닫겠죠. 문 닫는 순간 신발 산업이 쇠퇴를 할 거 아니에요. 신발을 계속 사주면 동진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신발을 더욱더 발달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초경량 집신, 초경량 에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제발 가능한 만큼 소비, 돈을 좀 쓰라라는 게 북학이란 책이 있고 박제가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우물론에 빗대서 주장을 해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딱딱딱 퍼줘야 되는데 이거 안 퍼주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적당히 퍼줘야 됩니다. 적당히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라는 게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사료도 봐야 돼요. 다 정리해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그러면 박지원 선생님 열하일기, 연암집,
양반전, 허생전, 수레와 선박 이용,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반의 위성무능, 이게 다 여기 소설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 선생님은 북하기,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적극 주장했고 수레와 선박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를 강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물론에 빗대서 설명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생가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주면 말라준다. 아까 그 얘기잖아요.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북하기. 그리고 박제가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주고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박제가 내용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주고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일어났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만상, 송상, 경강상인 네 상이 등장하였다. 도고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 민영광업,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이런 거 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국학운동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국학운동이에요. 한마디로 국뽕입니다. 국뽕. 조선 후기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발 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 성리학을 딱딱하게 보지 말고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면서 성리학 상대와 양명학도 등장했었고 실학도 등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발 중국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중심,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경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라는 국학운동이 또 생겨나요. 대표적으로 안정복 선생님의 동사강목.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단독으로 나오는 것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안정복 선생님의 동사강목은 항상 우리가 역사책을 쓰게 되면 중국의 역사를 기본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설명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여기는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 정리인데 조선 후기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경익의 연려 신기술.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건데 이것도 조선 후기구나라는 거.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에 있었던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진흥왕 거란 걸 밝히는 게 김정희 선생님의 금석과학록.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들어갔고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또 아셔야죠. 유득공의 발해고는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발해 문제 풀 때 나오는 거.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을 한 게 엄청 늦은 거예요. 조선 후기 때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로 축척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 과거에 한번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목판으로 제작,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대량 생산. 그리고 또 여기는 빠졌지만 접을 수가 있어요.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첩시비라고 해요.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하겠죠. 자세히 표현했다라는 거고. 이중안의 택미지. 여기는 이 마을은 인심이 좋고 여기는 뭐가 좋고 이런 산수가 좋고 이런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지명들. 왜 여기가 예전에는 지명이 이랬고 왜 지금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지역의 강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음은연구.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군요. 그 다음에 어휘수집. 이런 게 있군요. 그리고 정약전의 자산어보. 요거는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했죠. 흑산도. 기억나요? 해유. 신해박해 윤지충. 신유박해 정약용 이수근 정약전. 순조 때.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정약용과 형제였던 정약전이 유배를 갑니다. 특히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에 있는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고 조개, 물고기 이런 것들의 생태 습성을 다 쓴 책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정약전, 샤나샤나, 꿀랑꿍, 흑산동, 자산어보 찾으면 정답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했어요. 왜? 망해버린 예능. 제가 옛날에 TV조선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잡고 여러분들 이 물고기는 말이죠. 이 역사는 말이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그때 같이 출연했던 연예인이 김풍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듀윌의 마스코트 경석이 형님.
서경석 형님이랑 저랑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다 끝났고요. 저는 또 마지막 조선 후기 마지막 강좌가 하나 남았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